저는 최악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세는 누가 산다? 실수요자들이 네.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가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집값 너무 올랐는 것 같아. 그럼 전세 대출을 줄이면 뭐 하라는 거야? 집 사라는 거야? 월세 가라는 거야? 그럼 집 사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뭘 하자는 거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데 역설적으로 수요가 또 매매로 가요. 이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자. 어차피 대출 안 나오는 거 부모님 도움을 받든 신용 대출을 받든 사버리자. 전세를 부모님 도움 받고 신용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 전세 갈 필요는 없잖아요. 사버리지 뭐. 결국에는 저는 매매를 더 자극시킨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또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뭐 얼죽신 해가지고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네. 뭐 물론 이제 신축이 입지도 좋으면 당연히 가격은 더 비싼 거지만 당연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입지가 비슷해도 신축 구축 차이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 대비 80%뭐 이런 거에서 아직 좀 주춤하고 있는 곳들이 구축에 좀 가까운 것들. 근데 뭐 재건축도 뭐 애매한 뭐 그런 연식 한 15년, 25년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인데 여기가 앞으로 내년 25년에는 그래도 좀 주목받을 곳이라고 보세요. 어찌됐든. 올해보다는 어느 정도는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뭐 랜드마크 또 먼저 치고 나가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신축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2024년은 얼죽신이었고요. 2025년 또 아마 얼죽신이 굉장히 강세는 보일 텐데 얼죽신의 문제가 뭐냐면 비싸다. 가격이 대부분 신고가 나오는 건 얼죽신입니다. 얼죽신. 네. 신축 아파트 서울은 워낙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한 10년, 15년, 20년 정도 된 아파트는 기본적인 가격 자체도 신축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건축비 뭐 원가법 건축비 생각하더라도 저렴하고 거기서 또 최근 상승률을 보면 전고점 대비 아직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신축보다 절대 가격도 저렴하고 회복 속도도 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아파트들이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뭐 능력이 되는 분들 신축이 좋은 분들은 아우 됐고 나는 그냥 신축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능력과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고점 대비 한 80% 수준의 구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15년 된 아파트인데 신축은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에서 원래 한 20%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0% 정도 신축하고 갭이 더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이 시청하시는 분들, 좀 매수 수요이신 분들은 그래도 신축이면 뭔가 무리해도 갈만하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은 다들 있으신데 구축은 조금 뭐 돈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텐데 이게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 뭔가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른 변수가 생긴다는 건데 그게 전세값 상승 때문에 올까요? 어떤 전세가 상승도 영향을 올라오니까? 주죠. 전세는 저는 전세가 상승을 한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1, 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누적이 되면 쉬어갈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이 집을 사야 돼라고 하는데 전세는 대안이 없잖아요. 전세 안 가면 뭐 할 건데 집 사거나 월세로 가거나 두 가지 방법인데 월세는 또 올랐잖아요. 네. 전세가 그렇다고 해서 매매를 하기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전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앞서서 말했듯이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서울은 뭐 절대적으로 2026년은 7,500, 2028년은 뭐 맞나? 7년, 8년?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 올라가죠.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고 내려가는 집값을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고 물론 신축이 좋죠. 먼저 치고 올라가지. 먼저 치고 올라가면 2번 타자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신축이 계속 올라간다? 물론 원밸리 같은 경우는 예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수 지역이고요. 우리가 원밸리를 일반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치고 올라가면 구축은 이제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원밸리가 우리가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화하고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원밸리가 60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네. 잠실 쪽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반포가 60억 거래가 됐잖아. 원밸리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특수 물건이 60억에 거래가 됐는데 반포가 60억이잖아라고 해서 반포를 60억으로 이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마음에서 높여버린 거죠. 기준을 높여버립니다. 그러면 개포는요. 예를 들어서 개포에 있는 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존에 차이가 있는데 쟤들이 60억 가면 우리는 40억은 기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잠실은 다 그렇죠, 야, 뭐. 30억 당연히 높아야지. 당연히 30억 넘어야지. 반포가 60억인데 우리가 뭐 2배까지 차이 날 게 뭐 있어. 같은 한강변인데. 사실 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키
POP를 맞춰가기 때문에 신축이 치고 올라가면 그 옆에 있는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들은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시장 논리 아닌가요? 네. 먼저 길을 텄는데 왜 안 따라가? 당연히 따라가죠.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가고 그게 따라가면은 수도권 지역들도 따라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준구축, 뭐 구축 뭐 이런 곳들도 어쨌든 전세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럼요. 그게 또 매수 전환 수요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신축이었지만 이제 전세가 막 상승한다면 이제 갭이 또 작아지니까 또 유행은 돌고 도는 집을 거죠. 또 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도 언제부터 있겠죠. 얼죽신이었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건축에 막 네.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얼죽신. 물론 신축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이 되겠으나 신축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정리해 보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떤 일시적인 뭐 이렇게 그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어렵죠. 아니 역사적으로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게 뭐가 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잡긴 잡았지. 네. 2007년도에 DTI 규제. 그때는 DTI잖아요. DSR 전시. 네. 그때 그게 한참 오래 갔어요. 집값 잡는데 즉효약은 대출 규제라는 공식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장 먼저 도입한 대출 게 규제부터 대출 하고. 규제부터 규제 지역 지정해서 뭐 LTV, 뭐 DTI 올렸는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2007년도에 재미를 봤거든. 집값 잡았거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을 대출 규제하니까 잡혔잖아요. 야 이게 호랑이 잡는 곶감일세. 애가 신통방통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돌아보면 왜 잡혔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 됐잖아요. 조정될 때가 됐잖아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미친 듯이 급등을 했는데 조정될 때가 됐는데 울고 싶은데 그냥 뺨을 한 대 때린 거잖아요. 안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화내지. 근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리면 울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정될 때가 됐는데 DTI 규제가 나오니까 딱 맞아 떨어지니까 부동산 시장도 그랬고 정부도 그렇고 야 이게 대출 규제만 하면 집값 무조건 잡는구나. 구매 능력 규제하면 무조건 잡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깨졌잖아요. 대출 규제했는데 안 잡히네? 아 이게 뭐지? 그때 멘탈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대책 막 발표했는데 안 돼. 마지막에 나온 게 그래서 야 공급이 부족한가 봐? 공급을 늘리자. 3기 신도시. 아직도 본청에 못 들어가고 있죠. 지금 또 뭐 공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요. 네. 부족한데 정부의 정책 공급 확대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서울이 공급을 늘린다? 무슨 수로요? 뭐 지금 뭐 그린벨트 푼다 정도밖에 없죠. 그린벨트 지금. 풀어서 얼마? 네. 만 세대? 2만 세대? MB 때 뭐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도 그때도 잘해 한 2만 원 정도 나왔을걸요? 일시적인 효과만 줬지 그게 중장기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시켰을까요? 천만의 말씀.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원가 넘어도 집값이 올랐고 그럼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무리 공급을 해도 서울은 4만 원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4만 원 넘으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까? 안정될 때가 됐을 때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은 저는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수요가 아주 과수요가 되다 보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지 서울의 아파트가 어떻게 이게 부족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그럼 이 수요를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 답이 없죠. 서울 왜 오지? 양질의 일자리와 모든 인프라와 좋은 대학교가 다 있으니까 우리 명절 때 이제 저도 고향이 시골이니까 차가 그렇게 막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이 많은 나 같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지방에 살았으면 서울 집값 안 올랐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명절에 시골 가는 사람들이 시골에 계속 살았다면 계속 살았다면 서울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는데 수요가 빠지는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일자리에 좋은 대학교에.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 분산하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안정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도 서울 집값 힘들었고요. 10년 후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잡습니다. 네. 수요를 분산시키지 않으면. 수요 분산시키려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방법이 그렇죠.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좋은 대학교가 다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버리면 되는데 못 보내잖아요. 서울대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우리 고위층들이 다 자기 모교가 서울대인데 안 되니까 지방 국립대를 포항공대 수준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서울대는 가요. 지방에서. 서울대는 넘버원. 원탑이니까 서울대를 가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도 연대, 고대, 뭐 한양대 갈까? 경북대, 부산대 갈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예전엔 있어요. 부산대 뭐 셌죠. 엄청 셌죠. 엄청 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부산대, 경북대를 가도 충분히 취직 잘하고 지방에서 잘 살 수 있게. 전남대, 전북대 마찬가지고 강원대 마찬가지고. 네. 좋은 인재들이 나오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데 지금 기업들 보고 야 지방 이전 좀 해라고 하면 안 갑니다. 왜? 사람을 못 구하거든. 네. 반도체 왜 지방으로 안 갈까요? 벨트가 딱 평택까지예요. 평택 이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뭐 어떤 대학생들이 다 또 서울에 또 뭐 계속 몰려오고.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은 또
지방 가서 일 안 하려고 해요. 안 하죠. 한 번 올라왔는데 안 내려가죠. 왜? 지방에 가면 일자리가 없거든. 또 심심하거든. 네. 심심하다는 하소연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야, 뭐 하지? 서울 생활에 익숙해진 분들은 굉장히 심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요 분산도 어렵고요. 수요 분산이 안 되면 서울에 아무리 공급을 해도 서울에 1년에 10만 원씩 공급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지하철 지금 계획 발표됐는데 지하철 집어넣고 땅 위에 다 아파트 지어?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한 10년은 안정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계획 발표된 거 보니까 2045년, 2050년 예정? 2050년이면 우리가 그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결국에는 서울 도시 국가화를 그냥 용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어떤 맞습니다. GTX 이게 그나마 어차피 계속 몰려오니까 네네. 조금 좀 분산시켜 놓자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나라가 뭐 앞으로 뭐 좋아지네 마네 이런 얘기는 뭐 그건 차치하고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이 서울 뭐 수도권 집값은 계속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더 문제가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울로 또 막 사러 오시잖아요. 아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문제잖아요. 회장님들처럼. 서울 집중화 현상은. 네. 그게 가수요고 또 그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어떻게 되는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울로 오지 마. 법으로 막을까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아파트 살려면 주택거래 허가 받아. 이게 말이 되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들은 왜 사냐라고 한다면 일단 서울은 입주 물량 부족하고 다 알잖아요. 네. 미분양도 없고 지방은 입주 물량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 당신 같으면 뭐 할까? 지방에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요. 일단 좋은 지역이고 인프라도 좋고 또 입주 물량 미분양도 다 좋은데 투자 가치도 있는데 또 마음속에 하나는 우리 자녀가 네.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집은 하나 있어야지라는 마음을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서울 주택 문제는 저는 이걸 지어서 해결한다. 3기 신도시를 짓는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죠. 3기 신도시 물량 한 25만 원 정도 나오면 경기도나 서울 일부 지역들 전세 시장은 좀 안정될 수는 있는데 언제 나올까요? 최근에 고양 창릉 신도시 보니까 토지 보상도 잘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계양에 본청약을 했으나 다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기 신도시도 뭐 아직도 아직도? 하는 데도 있는데 맞습니다. 3기 신도시가 뭐 이렇게 단기간 되긴 또 요즘 그렇죠, 공사비도 그렇죠. 높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참 뭐 다들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네.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지방 가서 살아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쥐든 안 가잖아. 남은 가지만 나는 안 간다. 이런 게 또 어찌 보면 또 우리나라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라도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사실 전세가 좀 잡히면 그래도 좀 뭐랄까 부동산에 대한 이런 좀 뭐 과열 이런 거 좀 그래도 그럴 좀 수 있죠. 덜해지는데 주거가 안정되니까요. 전세는 당장 또 이것도 답이 없나요? 더 답이 없잖아요. 전세는 더 답이 없지. 매매는요. 차라리 정책을 안 해도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쉬어가요. 집을 사려는 분들 서울이 좋아도 이거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에 투자 못해서 죽은 귀신이 아니잖아요. 매매는 안 해도 돼요.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세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란 말이에요. 네. 전세 안 살면 어디로 갈 건데 월세로 갈 거야 집을 살 거야. 현실적으로 답이 없고요.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세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거나 네. 두 번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해주거나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서 대출이자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수요자들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월세로 가자라든지 월세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주거지를 이동하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금리도 이제 한번 우리 피벗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긴축해서 완화로 흐름 되면 기본 한 3년에서 4년 가거든요. 그러면 3, 4년 동안 그렇게 금리가 다시 등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 제거됐죠. 두 번째 요소는 입주 물량 공급 앞에 장사가 없는데 매매보다 전세가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서울은 뭐 도저히 답이 없고요. 3기 신도시가 유일한 답인데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보자면 3기 신도시가 유일한 답인데 그게 언제 전세 물량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한 5년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024년 그러면 2027, 8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전세난에 굉장히 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역시 올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진 않겠죠. 그럼 매매는 주춤할 수는 있어요. 많이 올랐으면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둔촌주공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올림픽파크 보려. 네. 물량 앞에 장사 없었는데 장사 있더라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용기를 얻어서 또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부족한 물량을 수요자들은 더 몰리고 집주인들은 또 얼죽신 신축 아파트로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정책의 부작용 3년 이후에 그 네. 폐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꼬여 있죠 사실. 다 뭐 꼬여 있어요. 정책이 뭐 전반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꼬여 있어가지고. 꼬이고 여기는 이게 묶어놓고 여긴 또 좀 그러니까 풀고 3년 막 유예도 이러니까. 폐지했어야 되는데 국회 문턱에 막혀서 못 네. 했죠. 최근에는 또 정책자금 대출 어처구니 없게도 그걸 왜 규제한다라고 해가지고 욕만 네. 먹고 잠정 유예를 했는데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책 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잖아요. 가계부채 안정시키고 서울 집값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인데 우리 디딤돌 대출 규제가 디딤돌 대출에 5억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분들한테 저리 대출해 주는데 서울에 5억 6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냐고. 결국에는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을 사는 서민들이 이제 집을 사는 마지막 내 집 마련의 수단인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게 폭동이잖아요. 이거.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너. 서울 집값 잡아라고 했지 왜 우리를 두들겨 패는 거야. 화들짝 놀라서 이제 잠정 유예를 하긴 했는데 결국 신뢰만 잃어버리잖아요. 그 스트레스 대살 2단계 유예도 그러니까. 2달 연기도 그렇고 이런 신뢰를 계속 잃어버리니까 정책의 신뢰는 없어지게 되고 이제 뭘 해도 아마 약발이 잘 안 먹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네. 전세 대출 쪽을 조금 뭐 좀 규제를 좀 해가지고 좀 그 전세가 상승을 좀 조금 아이고야.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난리 더 납니다. 더 난리 나요. 강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는 최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수. 전세 대출을 지금 와서 전세 대출이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저도 전세 대출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처음부터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처음부터 시행을 안 했더라면 집값도 이렇게 안 올랐죠. 전세 대출 시행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2009년도에 처음에 집주인들도 이제 전세 가격을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원래 집주인들의 매덕식 안 올려요. 네. 왜 이 세입자들이 능력이 뻔한데 그렇죠. 아니 월급쟁이들한테 갑자기 2억 올려달라고 하면 무슨 수로 2년 만에 2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올려달라 2천만 원 올려달라. 기존에는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전세대출 시행되니까 막 올리잖아요. 5천만 원 올려줘 1억 올려줘 또 돈 없는데요? 은행 가봐 대출해줘. 그러네 월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네.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자 이미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와서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취지는 좋죠. 또 가계대출도 줄이고 네. 또 집값 상승의 고리를 한번 끊어준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그럼 전세는 누가 산다? 실수요자들이 네. 살고 있는데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가야 되는데 내 집 마련하려니까 아무래도 집값 너무 올랐는 것 같아. 그럼 전세 대출을 줄이면 뭐 하라는 거야? 집 사라는 거야? 월세 가라는 거야? 그럼 집 사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뭘 하자는 거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규제하는데 역설적으로 수요가 또 매매로 가요. 이럴 바에는 그냥 사버리자. 어차피 대출 안 나오는 거 부모님 도움을 받든 신용 대출을 받든 사버리자. 전세를 부모님 도움 받고 신용 대출 받아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 전세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사버리지 뭐. 결국에는 저는 매매를 더 자극시킨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세 대출을 규제해가지고 전세를 이제 나가야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동네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동네나 역전세 생겨요. 평수를 또 낮춰야 되고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불만이 또 엄청나실 거라서 폭동이 일어난다니까요. 불만도 많고 네. 이게 또 역전세도 생겨요. 그럴 멀쩡한 수 있죠. 역전세. 지금 네. 보증보험도 150 공시가격 150%에서 126% 내리면서 지금 막 정상적인 물건들 또 빌라 오피스텔 또 다 역전세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정책의 부작용이잖아요. 사기 아니라고요. 사기 네. 아닌데 역전세 만들었는데 이거 규제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전세를 어떻게 내냐고. 한도 줄어들면 집주인이 반항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그 역전세예요. 그럼 역전세 뒷감당 어떻게 할 또 거냐? 한 번 역전세 날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중해야 돼. 이게 너무 지극히 가끔 이렇게 전세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이론적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엄청난 부작용이 아주 기다립니다. 뭐 장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뭐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아주 천천히 집값이 안정됐을 때 아주 천천히 해야 되지.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전세 대출 규제는요. 집값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전세 대출이 문제가 있으니까 차근히 준비를 해야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 반대 변수가 생깁니다. 집값이 의외로 이 잘못 건드리면 진짜 집값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그럼 살기 좋은 동네들 뭐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요가 네. 매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아서 집값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에 한 5개, 10개만 거래가 되면 매덕 올라가요. 네.
근데 이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에라이 그냥 사자. 그 부모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그냥 무리해서라도 우리의 집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대출이 안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매매 수요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좀 제발 좀 정책하시는 분들 제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된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답이 없다. 이렇게 약간 정리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네. 대통령이 돼서 뭐 강력하게 뭐 지방 활성화 정책, 지방의 대학교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지방의 국립대학교를 포항공대 수준으로 올리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에 만들고 뭐 이런 정책 하지 않으면 그것도 10년, 20년 후에 답 나옵니다. 사립대는 아예 지원 안 해주고 국립대만 아주 국립대라도 전액 다 그냥 뭐 저는 무료로 다 해주고 뭐 돈도 엄청나게 투입을 연구비 막 해가지고 투입해주고. 포항공대 수준으로만 만들어주면 효과가 나오는데 교수들 연봉 한 3배씩 주고 3배 주고 해외에서 유명한 교수들 데리고 오고 하면 20년 후에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년을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참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아예 부동산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좀 다른 자산으로 뭐 미국 자산이라든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쨌든 인구 감소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로 거의 이게 유일하게 해결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폭등하기 원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폭등한다는 게 이게 또 부동산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계층 사다리라고 하죠. 내 계층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우리 대표님처럼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나머지 99%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유튜브 한다고 다 이렇게 대박이 날 수는 없잖아요. 제 유튜브는 안 되더라고. 아무래도 저는 열심히도 안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면 선택이 있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코인이 있고 주식이 있는데 네.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그 승률이라고 하죠. 자, 승률을 봤을 때 10년의 승률을 보자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10년을 투자해서 자, 승자가 누구냐? 승률이 얼마냐? 주식 10년 해 가지고요. 주식 물론 돈 버는 구간이 있어요. 상승량. 10년을 꾸준히 투자하신 분들 중에 돈 벌었다? 10명 중에 몇 분? 거의 몇 명 뭐, 될까요? 네. 10명 중에 한두 명? 아마 한 8명은 아프다. 내가 진짜 내가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코인 돈 버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또 강남의 아파트도 삽니다. 몇 퍼센트?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0.1% 정도지. 코인에서 돈 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 0.1%한테 이제 돈을 좀 드리는 분들. 몰빵해주는 느낌이죠. 약간. 몰빵해주는 네. 느낌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막 수십억 부동산이 불안하다고 해서 코인 주식으로 간다? 와 이게 부동산 승률 10년 동안 부동산 아파트 사가지고 10년 후에 그대로 버텼다 중간에 팔지 말고 버텼다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2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습니다. 2명 정도는 있어요. 뭐 잘못 샀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나 8명은 성공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버틴다면 승률이 좋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 코인으로 간다? 비트코인 안 올랐나요? 비트코인 더 많이 올랐는데 네.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주식도 좋은 주식 많이 올랐는데 미국 주식 사실 뭐 물론 미국 좋습니다. 뭐 테슬라 오늘 또 올랐다 그러고 난리인데 미국은 없잖아요. 상한선 하한선 없잖아요. 네. 또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아마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데 미국처럼 그게 미국 주식이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 불안하니까 미국 주식으로 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 가진 분들 중에 여유자금 일부를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하는 거고요.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묶이잖아요. 네. 이게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거든요. 팔 때 빨리 안 팔려요. 근데 그게 장점이 되는 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내버려 뒀는데 가격이 올라가 있다. 우리 2012년, 13년, 14년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네. 제발 좀 팔아주세요. 막 울어요. 막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막 울면서 제발 좀 팔아주세요. 안 팔려. 울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전세로 돌려야 돼 했는데 몇 년 후에 집값이 몇억 오르고 그 집이 막 몇십억 올라가지고 안 찾아오더라고. 네. 집값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데 주식, 코인은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냥 여유 자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더라도 저는 포트폴리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을 미국처럼 뭐 주식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비중을 한 60% 정도 나머지 한 40%는 저는 금융에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골드도 좀 하시고 코인도 좀 하시고 주식도 하시는 거는 많이 있는데 아파트를 팔고 이게 우리가 몰빵이라고 하죠. 올인하는 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재능이 있으면 하십시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포커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이게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하시고 그냥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남들 다 오르는 상승장에 좀 벌었다. 이런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쭉 지켜보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좀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 재산을 뭐 넣더라도 이건 뭐 레버리지가 좀 약하잖아요. 네네. 뭐 그냥 2억 넣고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 어떤 분들은 2억으로 뭐 한 6억짜리 집을 사고 막 이러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이게 한 번 또 집값이 한번 올라버리면 이제 수익 차이에서 또 오는 또 약간 일종의 현타 뭐 이런 것들도 좀 현타도 오시는 있고 것도 사실은 부동산이 쉬워요. 주식보다. 쉽기도 좀 쉽죠. 왜냐면 제가 버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올라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팔면 돼. 필요할 때 사서 필요할 때 팔면 되는데 주식은 차트 보고 아,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루에 10번씩 고민하는데 저는 요즘은 주식 안 하거든요. 옛날 주식 몇 번 해봤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눈 뜨면 일단 봐야 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 나오면 기분 좋아. 네. 그럼 아침에 친구들한테 커피 사줘. 동료들한테. 점심 먹고 났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어. 급 우울해지면서 막 그래서 옆에서 그래.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왜? 뭔 일 있어? 그럼 아 그게 아니고. 그럼 또 우울하다고 또 맥주 사줘. 네. 옆에서 얻어먹는 사람만 돈 벌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근데 의외로 여유 자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 몇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높아요. 의외로 왜 네.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도 큰 타격이 없는 돈으로 하면 의외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억 단위로 들어가면 이제 이성이 흔들려요. 그렇죠.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주식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부동산 뭐 전망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뭐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있지만 가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않다.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네. 재테크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바뀌어 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렇다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제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 이제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